1952년 10월 10일 국군 구사단과 중공군 세계사단은 395고지를 사이에 두고 뺏고 빼앗기는 고지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쉬지 않고 벌어진 전투로 인해 중공군뿐만 아니라 구사단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군 지휘부에서는 열차편으로 890명의 병력을 보내주며 손실된 인원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구사단장 김종호 소장은 적의 계속된 공격에도 이를 막아내며 결국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그들이 또다시 공격해 온다면 결국 고지를 빼앗기는 것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것은 395고지로만 만족하지 말고 전방에 있는 장송고지와 화랑고지를 모두 점령해 그들의 공격 의지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예하 30연대에 395고지 전방에 있는 장송고지와 화랑고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구사단이 공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중공군도 395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 계획을 세우며 새롭게 112사단 335연대를 투입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중공군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29연대 쪽이 뚫리게 되면서 2대 대장 김경진 소령과 5중 대장 박돈채 중위가 전사하는 등 전선이 밀리게 되자 사단장은 395고지를 다시 탈환하는 동시에 그 전방 고지들도 동시에 점령하는 대대적인 공격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29연대가 먼저 395고지로 공격을 실시하는데 고지 정상에서 계속 수류탄이 날아와 그들의 전진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던진 물체 중에 수류탄이 아닌 돌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고지를 지키고 있는 중공군에게 수류탄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예측한 아군은 그대로 돌격을 개시해 395고지를 탈환했습니다. 29연대가 395고지를 탈환하자 연이어 대기하고 있던 30연대가 전방 고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선두의 2대대가 공격을 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심하여 7분흥선에서 돈저되었고 후속하던 3대대가 초월 공격을 하고서야 간신히 장송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연대장 이믹순 대령은 간신히 고지를 점령한 3대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야 했는데 그것은 30연대가 장송고지를 공격하고 있는 사이 적이 29연대가 지키고 있는 395고지를 다시 빼앗으면서 주저항선이 위협받게 되자 사단장이 30연대의 전초진지 공격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또다시 고지를 빼앗긴 구사단은 병력을 재편성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국군 지휘부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구사단에게 지난번에 이어 보충병 680여 명을 보내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충병의 전투력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그들 중 90% 정도는 갓 훈련소를 수료한 신병들이었고 그나마 있는 10% 정도의 고참병도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하도 긴박하게 전개되다 보니 보충병들은 사단에 도착하자마자 각 연대로 흩어져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성급한 조치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보충병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들이 전사하여도 실종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대장과 분대장은 보충병의 이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들을 전투에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자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이 전투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구사단으로 의문품을 보내오는 등 많은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때쯤 395고지는 백마고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불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전투 기간 중 심한 폭격으로 인해 산의 초목이 모두 제거되었는데 그 민둥산의 형상이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 어느 군인이 외신 기자에게 이곳이 화이트 호스 힐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조명탄의 투하로 조명탄에 달렸던
하얀색 낙하산이 산 곳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백마고지라고 칭했다. 구사단장 김종호 소장은 지난 6일 동안의 진전 없는 공방전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고심하던 끝에 이제는 더 이상 적의 책동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30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최후의 공격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30연대 1대 대장 김영선 소령은 전투 전 대대 집결지에서 병사들에게 소주잔을 돌리며 마지막 결전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2일 08시 30연대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아군 포병부대에 공격 준비 사격이 있었고 특히 미 공군은 91대 전폭기들이 350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었습니다. 백마고지는 능선이 가파르고 기동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한 개 연대를 동원한다 해도 직접적인 공격은 한 개 중대만이 수행할 수 있었는데 중공군은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우리 군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적의 기관총 사격에 아군의 피해가 계속 늘어가자 소대장이었던 강승우 소위는 안영권 일병과 오규봉 일병을 이끌고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했으며 이후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13시 20분 30연대는 백마고지를 탈환하게 되었고 이후 구사단은 이 고지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지를 빼앗긴 중공군은 바로 반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야간에 진행된 이 전투를 30연대 3중대장 김정식 대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백마고지를 방어하던 마지막 날 우리 중대에는 고참병이 50명 정도밖에 없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고참 한 명이 신병 몇 명을 책임지도록 조를 편성했다. 소대장이 전사하자 선임하 사관이 적극적으로 지휘해 주었다. 적의 포탄 공격에 신병들이 서둘러 호를 파고 대피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병사들은 적이 공격해오면 전투를 하고 전투가 끝나면 호를 파야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었고 탄약과 식사를 나르던 노무대원들도 적의 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날 밤 30연대는 세 차례에 걸친 그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백마고지를 확고하게 사수하게 되자 사단장은 28연대장에게 30연대를 초월하여 백마고지 전방에 또 다른 고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28연대장은 3대대가 주공을 맡도록 했는데 3대대장 최창룡 중령은 지난 전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나섰습니다. 3대대가 미군의 항공 지원을 받으며 장송고지를 탈환하고 이어 화랑고지를 향해 전진하자 다급해진 중공군은 335연대와 336연대 등 두 개의 연대를 동시에 투입하며 저항해 왔습니다. 장송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3대대 구중대가 적의 포격으로 병력의 30%를 잃고 후퇴하자 28연대장 이주일 대령은 즉시 1대대를 투입해 그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구중대는 남은 병력이 60여 명에 불과했지만 1대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장송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4시간 만에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시점 이승만 대통령이 구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해 주었고 그와 함께 방문한 벤플트 장군도 다음과 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국군 구사단이 이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나의 사단이다. 구사단장 김종호 소장은 이제 29연대를 투입해 마지막으로 남은 화랑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투가 실시되기 전날 밤 29연대는 철원읍 주민들이 보내준 소주와 오징어 등으로 회식을 실시했는데 그곳에서 어느 중대장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전투 진지만 탈환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모두 생사를 같이 하자. 다음 날 아침 주공을 담당하게 된 29연대 1대 대장 이대철 소령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중대가 전방의 무명고지를 점령하면 3중대가 초월 공격해 화랑고지를 탈환한다. 공격간에는 반드시 교통호를 파면서 전진한다. 부상자 후송은 노무자나 위생병에게 맡기고
전투병은 전투에만 전념한다. 용감해야만 살 수 있다. 일대대가 공격을 실시하자 중공군은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에 우리 군은 총류탄을 사용하며 그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미군의 지원 사격을 받은 일대대가 무명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지만 적의 저항으로 희생자가 늘어가자 29연대장은 예비로 있던 3대대를 투입했고, 이후 2대대도 연속적으로 투입했습니다. 29연대의 공격에 점차 기세가 꺾여가던 중공군은 결국 괴멸되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2년 10월 15일 10시 40분, 결국 구사단은 10일간의 전투 끝에 백마고지와 장송고지, 화랑고지를 모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공군 전사자 8,234명, 추정되는 전사자 6,098명, 망실병기 968정이고 국군은 전사자 504명, 실종자 391명, 부상자 2,521명, 망실병기 923정입니다. 10일간의 전투에 사용된 아군의 탄약 소모량은 소총탄 350만 발, 기관총탄 120만 발, 수류탄 8만 7천 발, 박격포탄 4만 발이고 포탄은 105mm 14만 6천 발, 155mm 5만 8천 발, 4.2인치 1만 6천 발 등 총 22만 발입니다. 백마고지 전투가 끝난 후 이 작은 고지 하나 때문에 막대한 인명과 물자를 투입할 가치가 있었느냐. 전술적 가치에 비해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백마고지 전투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술적 이점입니다. 백마고지가 위치한 철의 삼각지대는 철원과 김화, 평강을 연결하는 곳으로 3번, 463번, 464번 도로가 지나며 철원 평야는 대규모 병력을 이합 집산하기 좋은 곳으로, 만일 아군이 이곳을 상실했다면 전선을 4km 후방으로 물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군은 이후 벌어지는 작전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전 협상에서의 입장 강화입니다. 당시 양측은 포로 교환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백마고지 전투로 공산 측의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투에서 쉽게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그들은 다시 유엔군과의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군의 신뢰 확보입니다. 우리 국군은 그동안 중공군과의 여러 전투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국군을 칭찬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백마고지 전투가 끝난 직후 미군은 한국군을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 군이 총 10개의 사단, 46만 명의 병력으로 규모를 확장하는데 이번 전투의 승리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술교리 성장입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예비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사단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화력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전술교리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이 부족한 신병을 무리하게 투입한 데서 오는 막대한 인명 손실, 야간 전투 능력의 부족, 전사자에 대한 행정 처리 미흡이라는 아쉬운 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군 산명리에는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가 세워져 당시 희생된 전사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마고지 전투였습니다.